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전합니다.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에서 사실은 어제 그 금요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방송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와 미국과 함께 시리아 이제 특별 지역을 공습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와서 사실은 그 내용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볼 것이 많기 때문에요. 따로 떨어뜨려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단하게 남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리아가 결국은 이 목적이 이번에 그 시리아의 여러 세 군데 시설을 미국, 영국, 또 이 프랑스의 뭐 전투기, 영국에선 잠수함까지도 동원이 됐고요. 미국의 이제 B1 그 폭격기 장거리로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이죠. 토마하크 미사일. 미군 그 군함에서 발사가 됐고 영국과 프랑스의 전투기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홍해 이 아라비아만 그 동지 중에 이런 곳에서 영국과 미국, 프랑스 공군 해군 기지에서 전부 이제 발사를 한 것인데 목적은 이 시리아가 국민들에게 생화학 무기 지금 그 전 세계 조약에서 금지했었던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제 일주일 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때까지 이 발사를 하고 공격을 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루나 이틀이면 된다고 했다가 결국은 뭐 48시간 훨씬 넘어서 됐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전부 그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심지어는 팍스에서 지금까지 전폭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몇몇 그 쇼 호스트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그 알렉스 존스 같은 사람은 거의 어제 그 쇼를 보니까 울 것 같았어요. 울먹울먹 하면서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왔는데 이건 아니지. 그 선거 공약을 어기는 거잖아.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UN 그 헌장에 보면은요. 다른 나라를 다른 나라에서 공격할 때 이번처럼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과 프랑스의 총리와 대통령이 전부 시리아의 아사르 알 아사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시리아 내전에 간섭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생화학 무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만 일단 그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요. UN 헌장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무력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명분이요. 첫 번째는 자기 방어. 이번에는 시리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그 무기를 썼다 하더라도 염소가스 같은 것은 이번에 그 어떤 그 제재에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물 깨끗하게 할 때도 염소 같은 거 쓰니까요. 다른 신경가스가 있다고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 신경가스를 시리아 정권이 미국 사람들을 향해서 미국에서 쓴 것이 아니니까 자기 방어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승인받기 불가능하죠. 시리아의 그 바사르 알 아사드의 버디가 블라디미르 푸틴이고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도 시리아를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공격을 하면 이란과 러시아가 도와서 금방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안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2001년도 이제 9.12 사태 이후에는 뭐 그 정부 군통수권자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어느 정도 대통령에게 권한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리반이라든가 알카이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나
또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똑같이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의 권한을 쓰기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대통령이 그 같은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무력을 쓸 때는 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된다. 미국 내부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번 그 공격이 효과가 제대로 됐는가 뭐 등등 얼마나 그 많은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국방부와 대통령 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얘기가 조금 그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외국에서는 뭐 앙겔라 머켈이라든가 앙겔라 머켈은 이제 이번 그 공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은 국가의 총리입니다만 테레사 메이, 그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의 대통령과 영국 총리 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고요. 캐나다, 이스라엘, 터키, EU, 나토는 지지를 하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중국은 외교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해서요. 제가 이 시리아 이슈에 대해서는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따로 떼서 왜 그리고 이렇게 그 시리아가 이제 완전히 러시아와 미국의 그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런 것까지 한 번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번 주에 이제 그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어났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 이 시리아 이 일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방문도 대통령이 취소하고 워싱턴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시리아 공습을 웩더덕이다. 뭐 뭔가 그 국내에서 아주 그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를 해외로 돌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팍스 앤 프렌즈를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의 그 3명 진행자 가운데 여자 진행자예요. 이름 남자 이름 같지만 에인슬리 그 이어하트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시리아를 공습하면 그 제임스 코미 이 뉴스 사이클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리아 공습에 여러 가지 뭐 웩더덕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그 쭉 있고요. 중요한 다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죠. 경제 뉴스부터 전하자면 이번 주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약간의 이제 그 무역과의 전쟁, 무역 전쟁 또 관세 부과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과 그 주위의 정치인들과 만난 뒤에 TPP에 대해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에 대해서 미국이 완전히 나와버린다고 했는데 다시 검토해라 하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AIIB라는 그 본인들의 은행을 만들어서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했고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 돈을 막 꿔주면서 경제 그 다짐을 해나가고 일 때 미국 그 대통령이 이렇게 11개국이잖아요. 호주, 캐나다, 일본, 칠레, 멕시코, 베트남 또 어디가 있나요? 싱가포르, 페루 어디가 있죠? 뭐 아무튼 11개국 그 전 세계의 생산력의 40% 무역 거래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블록입니다. 이 블록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끼리 하지 하다가 또 그 미국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호주나 일본은 또 좋아하고요. 다른 나라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보다 조건이 훨씬 좋아야지 나는 그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미국이 빠지고 지난 얼마 그 기간 동안에 뭔가를 하다가 미국이 원했던 지적재산권 같은 것도 좀 약화시키고 했는데 다시 미국이 들어와서 다 도로 그 원 상태보다 더 좋게 돌려놔라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TPP를 재검토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그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쪽 그 분야의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케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이게 지금 끝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무역에 대해서는 중국이 자동차 일부 그 자동차 관세도 줄이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도 뭐 좀 오픈도 하고 다른 나라 외국 기업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도 제재를 좀 덜 하겠다 하는 것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리 예정됐었던 중국의 경제 포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미국에 좀 올리브 가지를 주는 면이 있고요. 그 중국도 미국도 무역 전쟁을 치르면 굉장히 그 서로가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서로 사실은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품목에 겹치는 게 없어요. 미국이 중국에 품목은 많지 않지만 비행기라던가 이렇게 아주 큰 그 수익도 많이 나고 중국에서 아직 하지 못하는 것을 수출을 하고 대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그 굴뚝 산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값싼 물건 뭐 소비재 같은 것을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두 나라가 무역 전쟁을 해봐야 서로에게 그 플러스가 될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이 경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투표를 해준 사람들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농부들이 중국에 뭐 콩이라든가 돼지를 수출하지 못해서 큰 타격을 받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정부가 좀 보조금을 주고 어떻게 한다든지 하고 제조업을 그 위해서 일을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사실인데 어쨌든 뭐 중국이 이렇다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도 거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중국과의 무역 마찰은 좀 그 줄어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사이에 중국의 그 알리바바의 잭마가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무역 그 적자가 미국이 많이 날 수 있으면서도 지난 30년 동안 유지해 왔는가 아주 현실을 월스트리트저널의 기고문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아웃소싱을 많이 했고 미국은 또 아웃소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인건비 싼 데다가 하고 그 사이에 미국은 아주 그 혁신적인 것, 테크놀로지, 실리콘밸리 친환경적인 것 이런 것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대표적인 회사라는 거죠. 중국에 많은 아웃소싱을 하면서도 결국은 애플이 중국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면 그 돈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아직까지는 달러니까 달러로 결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수출 중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었고 싼 물건을 이제는 중국도 돈을 조금 벌어서 중국 사람들도 좋은 물건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든 생활 필수품이라도 이래서 조금 역전될 수도 있는데 이 사이에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하등에 정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잭마가 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것이 마이클 코헨 대통령의 수십 년 동안의 개인 비서이면서 사업도 다 관장했고 특히 이제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해외와 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사업을 했었던 것을 관장한 사람이 마이클 코헨입니다. 본인도 사업가예요. 뉴욕에서 기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택시 회사를 운영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있는데 이 마이클 코헨이라는 대통령의 변호사의 사무실과 집과 또 그 호텔도 뭐 일하는데 다 연관된 것이죠. 급습을 해서 FBI가 그러나 뒤에는 다 특별검사가 있는 겁니다. 특별검사가 이 그 법적으로는 그 뉴욕의 그 남부 그 지방법원에서 판사의 그 영장 수색 영장 그 신청하는 것을 허락을 받아서 FBI가 급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녀 사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이 마이클 코헨과 관련한 그 급습이 뭐 사기, 은행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일이다 하고 특히 그 대통령의 여자 문제에 대해서 돈을 주고 이제 허쉬머니라고 하죠. 쉬하게 한 그 인터뷰도 못하게 하고 한 그런 자료 또 2005년도 제법 오래됐지만 그 헐리우드에서 뭐 돈 많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여자들 만져도 되고 한다는 그런 그 테이프 같은 것 이런 것들도 가지러 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클 코헨이 이제 그 사무실을 급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냐, 이 특별검사 해고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특별검사를 해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별검사 자체를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법무부가 또 러시아와 법무장관이 연관이 있어서 본인이 이 일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법무부 부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특별검사를 이제 임명을 했죠. 그래서 특별검사를 해고하기 위해선 법무부 부장관부터 해고를 해야지 된다. 그런 목소리가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지금 와이프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그 와이프가 카톨릭이거든요. 바티칸의 대사로 가 있습니다. 팍스의 셔네니티 쇼에 나와서 강하게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에 합류를 하려다가 이해상충 문제가 걸려서 들어가지 못한 그런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스티브 배넌이라는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다가 해고된 사람이 이거 부장관 해고해야지 된다.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를 해고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공화당에서도 전국위원회에서 라인컴이라고 해서 거짓말 할 때 라이를 따서요. 라인컴이라고 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공격을 하는 거죠. 로버트 멀러를. 그러나 또 러시 림바우 같은 라디오 토크쇼 호스트라든가, 아니면 공화당 아이오와가 지역구인 찰스 그레슬리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는 특별검사를 해고하고 나면 정치 자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예전에 리처드 닉슨 시절에 토요일 날 있었다 해서 세러데이 학살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검사 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처드 닉슨 자체가 사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그래서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직접적으로 또 이제 러시아 스캔들 좀 수사하지 마라. 그리고 연관이 있어서 결국은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 이 사람이 선거 캠페인 당시에는 힐러리 클린턴 거짓말장이라고 감옥에 가두라고 Rock her up, rock her up 해서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연단에서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공화당원들이 힐러리 클린턴 가두라고 함께 연호했었던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러시아와 어쨌든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은 왜 다 전부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부 연관이 없다고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증거가 드러나면 아들까지 사위까지 다 만났는데 별일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그러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트럼프 캠페인이 연관돼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러시아 자체는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 하는 것이 미국의 모든 10개가 넘는 정보국의 일치된 의견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요. 이미 이제 2016년 가을에는 그런 결론이 내려진 상태인데, 어쨌든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지 말라고 하니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됐다는 것을 제임스 코미가 말을 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연방수사국장으로 있었을 때 아주 처참한 방법으로 해고를 당했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텔레비전 보고 해고된 것 알게 된 제임스 코미가 책을 내면서 책이 발간되기 직전에 이제 인터뷰를 여러 군데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 거짓말장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워싱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임스 코미를 해고했었어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제임스 코미는 내 책이 나오면 책을 보고 누가 거짓말장인지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코미가 책 가운데 썼던 것 가운데 가장 제임스 코미를 인터뷰한 사람이 ABC예요. 조지 스테파노폴로스라고 빌 클린턴 대통령 임기 1기에 자문을 했다가 2기부터는 나와서 그때부터 20년 넘습니다. 지금 ABC에서 저널리스트로 방송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제임스 코미가 그때 이제 연방 수사국장으로서 대통령과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따로 저녁을 먹기도 하고 할 때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대통령에게 해줬겠죠. 그렇게 해줬는데도 대통령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특히 이제 나세라고 해서
원래는 예비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던 다른 공화당 후원자가 이제 어떤 회사를 고용을 해서 또 그 회사는 이런 일들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과거 전직 그 스파이들을 고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했는데 그 스파이가 영국의 스파이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은 미국을 위해서 한 30년 정도 또 그 스파이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크리스토프 스틸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딱 그 조사를 한 결과 결국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13년도에 모스크바 갔을 때 미스 유니버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푸틴도 오라고 초대했는데 푸틴이 안 갔어요. 거들떠도 안 봤던 거죠. 그때는.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사업하자고 하는데도 거기에도 답도 해주지 않고 했었던 거죠. 2013년도 그 당시에 매춘부 두 사람을 리츠칼튼 호텔로 오라고 해서 그 방이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묵었던 방인데 좀 모욕을 준다고 이 데일리 메일에 따른 보도에 따르면요. 그 매춘부들을 그 침대 위에서 이제 소변을 보게 하고 그래서 이제 골든 샤워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테이블 갖고 있다. 러시아가. 이 얘기까지도 이제 FBI 국장이니까 그 대통령에게 해줬겠죠. 뭐 대통령에게 FBI 국장은 여러 가지를 그 보고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했더니 대통령이 그것은 거짓말이다. 당신 그걸 수사해야 된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건 관심도 없고 그것을 수사할 게 아니라 이런 그 테이프가 있다는 것이 이 테이프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쪽으로 이거 수사를 해야지 된다 하니까 제임스 코미가 대통령이 하라면 하겠지만 굉장히 그 조심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당신의 모든 사생활을 들여다봐야지 되고 그리고 당신이 리츠칼튼 호텔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영국 정보원이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냥 뭐 아주 그 허접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그 공화당 테드 크루즈를 지원하는 사람이 그 돈을 대고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는 트럼프를 지원을 했어요. 지금도 그 부녀가 브레이트바트라는 미국 그 아주 가장 우파적인 그 매체를 지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우파 매체에서 스티브 배넌이라는 백악관 수석 전략가 해고시키기 전까지 함께 일했었고 그 돈 대고 한 사람은 돈 대고 한 사람은 이제 뉴스 만들어내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GPS라는 이 전체를 그 뭐 러시아 다스에라는 한국에서 그 엑스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엑스파일에는 이 골든 샤워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공화당 후원자인 멀스라는 그런 가문이 그 테드 크루즈를 돕기 위해서 하다가 GPS라는 회사를 고용을 해서 GPS에서 전 영국 그 정보원 출신을 고용을 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뭐 테드 크루즈가 사임하니까 뭐 그만뒀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는 그 지원을 계속해서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 하게 한 겁니다. 시작은 공화당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했을 때 대통령이 멜라니아가 알게 될 확률이 그런 테이프이 알게 될 확률이 1%라도 있으면 큰일이다 해서 제임스 코미가 아니 무슨 부부관계가 그렇지 어떻게 남편이 그 다른 나라에 가서 매춘부들 2명을 그 호텔방으로 오라고 해서 소변을 보게 하는 그 일을 내 남편이 했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나도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와이프는 절대로 그것을 믿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인터뷰한 조지 스테파노폴리스는 가장 그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여러 인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존 켈리 지금 백악관의 그 비서실장이요. 이 사람이 백악관 비서실장하기에 물론 사성 장군이었지만 해병대 출신 그 전에 국토안보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때 아주 해피했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제임스 코미가 해고되니까 아마 존 켈리가 제임스 코미에게 전화를 건 것 같아요. 전화를 걸어서 나 정말 그만둘 싶다. 이런 그 부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싫다. 그게 누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코미가 아니다. 당신은 그 국토안보부 장관 그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해야지 된다. 그 당신 이런 대통령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원칙을 강조하는 당신처럼 그런 공직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군가요? 네. 또 한 사람이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인데 이 FBI 국장으로 일할 때 대통령이 이제 혼자 보자고 하고 자꾸만 그 러시아 이거 조사하지 말라고 하고 뭐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 편하게 해주라고 하고 하니까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제프 세션스라는 법무장관에게 이 그 제임스 코미가 얘기를 했답니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 그 제프 세션스의 눈빛이나 말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나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나 다 대통령과 그다지 그 편안한 사이이기만 하진 않죠. 존 켈리는 그런 것 같아요.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서 비서실장의 임무 자체가 대통령을 보호하고 나라를 잘 되게 하고 하는 것이니까 대통령을 보호하려다가 본인의 원래의 단점까지도 많이 드러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존 켈리 같은 경우도 보스턴에서 완전히 그 백인 그 지대에서 아이리시로서 자라나서 약간의 그 흑인 그 연방 하원 여성 하원 의원을 상당히 비하하는 것 같은 말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자리에서 했었고 또 그것도 거짓을 예로 들어서 했었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섞이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보호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민글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존 켈리 경우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존 켈리도 지금 뭐 해고된다 만다 말 많고 제프 세션스의 경우도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먼저 지지했지만 제프 세션스는 정말로 백인 우월주의자로서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인데 흑인이 대단한 그 백인에 관한 아니죠. 백인이 흑인에 관한 혐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잘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증거가 있거든요. 제프 세션스도. 그러니까 이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할 때 강하게 무슬림도 비하하고 또 소수인종 비하하고 이런 것에 맞았을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완전한 자신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선택을 하는 장관이나 어떤 그 입지의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충성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배가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이라는 것의 해석은 달리할 수가 있어요. 낮은 충성이냐 높은 충성이냐 그런 것인데 제가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제임스 코미의 그 책이요. 제임스 코미의 책이 A Higher Loyalty라는 이 책의 제목을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열티라는 그 충성한다는 이런 것이 대통령은 나에게 충성하라고 계속 강조를 했다고 하잖아요. 누구를 보든지 난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에릭 홀더 같은 전 법무장관 얼마나 오바마에게 충성을 했느냐. 그러나 에릭 홀더에게 물어보면 전 법무장관 흑인이었죠. 그 사람도 최초의 흑인 그 법무장관 미국에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는 오바마에게 충성을 했지만 오바마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법과 미국의 헌법과 미국 국가 이익에 충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서로가 생각하는 그 이슈가 같으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미국의 법무장관이나 FBI나 이런 사람들이 충성을 한다는 것은 헌법에 충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대통령 개인의 어떠한 이해관계에 충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크게 보면 맨 위에 보면 미국의 헌법이지만 자신이 속한 그 인스티튜션 그러면 FBI 국장이 되면 FBI가 되겠고 연방 법무부가 된다면 법무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FBI가 됐던 연방 법무부가 됐던 하나로 쭉 위로 가면은 통해요. 대통령에게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헌법에 컨스티튜션에 충성하라는 그거에 이제 통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에게 그럼 대통령이 뽑았으니까 당연히 충성해야지 하고 이게 이제 오해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정부가 전 정부부터 리차드 닉슨 때 시작된 건 아니지만 3대에 걸쳐서 케네디 또 존슨, 닉슨에 거쳐서 전쟁이 지고 있는데도 자꾸 이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망신스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미군만 숨졌어요? 한국군도 가서 숨졌죠? 물론 그 우방국으로 참여를 한 것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람의 목숨에 희생 없는 경제적인 성과가 아주 그 성공적이고 이상적인 경제적인 성공이잖아요. 전쟁으로서 사람을 잃으면서 돈을 버는 거 그것을 이제 미국이 많이 했는데 미국 안에서 직접 전쟁은 안 했지만 무기 팔아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건 아무튼 이상적인 그런 그 경제적인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전에서 이제 미군이 이기고 있다고 계속 정부가 거짓말 친 것을 내부 고발한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여러 가지 그 상황 그리고 또 그 경솔함으로 인해서 쉽게 핵전쟁까지도 치를 수 있으니까 대통령의 그런 명령을 국방장관이나 해당 되는 사람들이 거부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어제 한 적이 있고요. 아무튼 그 제임스 코미에도 대통령에게 결국은 그 충성하지 않았다 해서 그렇게 해고가 됐는데 제임스 코미는 힐러리 클린턴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공화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서버도 집에 두고 또 이메일도 다 몇만 개를 다 없애버리고는 개인 이메일을 누가 읽고 싶겠느냐. 힐러리 클린턴이 또 얄밉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왜 그 주변에서 그렇게 경고를 했다는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그렇게 안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변에서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도 몰래 개인 거를 쓰고 개인 서버를 쓰고 백악관에서도 경고를 줬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가 힐러리 클린턴도 국무장관이었을 때 본인에게 충원을 하는 사람을 해고를 시켜버리고 그러면 어차피 내가 해고당할 걸 뭐 하려고 말해? 하면서 나중엔 사람들이 얘기도 안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임스 코미가 처음에 확 기소하지 않았다 해서 공화당에선 싫어하고 힐러리 클린턴 측에서는 아니 기소는 안 했지만 선거하기 일주일 전에 다시 조사한다고 해서 또 사람들 마음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했었던 사람이 트럼프 쪽으로 많이 쏠렸다 해서 이 제임스 코미를 미워하고 제임스 코미는 이것도 저것도 다 자신의 그 신념에 따라서 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다시 한번 이제 1년 전, 2년 전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는 오랜만에 겉으로나마 이 사람은 겉으로나마가 전부 아니었을 거예요. 당연히 몇 %인지 모르지만 더 많이 개인적인 이유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내가 하원 의장직을 내려놓는다. 지난 3년 동안도 너무 힘들었다. 이제 아이들이 전부 10대인데 그러면 이제 또 하원 의장도 하고 정치인을 하면은 주말 아빠밖에 못 되는데 주말이면은 꼭 집에 갔대요. 그 바쁜 하원 의장이 하는 일이 이제 그 기금 모금도 굉장히 많이 해야지 되고요. 또 당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정치인을 위한 기금 모금도 굉장히 많이 해야지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아버지가 16살 때 그 심장이 약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말랐잖아요. 폴 라이언이 말랐는데도 폴 라이언 그 사진 가운데서 의사당에 있는 것 이외에 많이 보이는 것은 뭐 역기를 든다던가 이런 아주 좀 남성스러운 운동을 하는 사진이 많고 아니면 아이들 와이프와 함께 어디 여행을 간다던가 어린 아이가 맞딸이 16살이거든요. 16살, 13살 뭐 아무튼 그런 식인데 그래서 어린 아이가 아빠와 같이 놀고 하는 그런 사진이 많아요. 그래서 폴 라이언이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더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내야지 되는데 지금 이거 너무 아니다 해서 얘기를 했고 실제적인 이유는 굉장히 좌절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맞을 수는 없어요. 공화당에서 지금도 잭 캠프라는 사람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주 이상적인 사람은 너무나 크게 그 분야에서 떠오르는 별처럼 영광과 인기를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원래 이제
어떤 그 인턴을 할 때, 임파월드 아메리카던가요? 뭐 그런 그 그룹의 인턴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잭 캠프 등이 만든 거거든요. 잭 캠프처럼 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자본주의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공화당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함께 이끌어야지 된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상적인 거죠. 지금 민주당이 너무 가난한 사람 쪽에 선다고 하고 공화당은 너무 이 기업에만 선다고 하고 한국의 보수 진보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잭 캠프처럼 폴 라이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적이라는 게 이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을 만든 그 칼로브가 며칠 전에도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그 기고문을 쓴 걸 보니까 원래 본인이 그 폴 라이언을 예전에 그 젊었을 때 28살 때 처음으로 이제 하원 의원을 했으니까요. 만났는데 위스콘신이에요. 위스콘신에 갔는데 여기도 가셔야 되고 저기도 가셔야 되고 하면서 픽업 트럭에 이 사람을 이제 태워서, 그리고 어디 사람들이랑 밥 먹고 할 때도 집에서 만든 이제 그 감자 샐러드, 포테이로 샐러드 같은 것을 먹고 맛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그 순수함 뭐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하고, 칼로브라는 사람이 완전히 사람을 정치적으로 때려 눕혀 죽여놓고도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아서 확인 사살을 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신이 그 폴 라이언에게 느낀 인상을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아쉽다 하면서. 그리고 본인을 어디로 이렇게 픽업해서 가는데 또 중간에 전화가 왔대요. 이 폴 라이언의 뭐 형인지 동생인지, 동생 같아요. 전화가 와서 오늘 저녁 그 가족 그 모임이 있으니까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폴 라이언에게 아주 긍정적인 미국의 공화당을 봤었다 해서 참 서운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와 뭐가 잘 맞지 않았는데 이왕 하원 의장으로 지내는 한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맞춰갔죠. 많이 맞춰가면서 결정적으로 본인이 이번에 제가 재선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임기 하원 의장으로서 일반 그 위스콘신 일지구의 하원 연방 의원 임기는 내년 1월까지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세금 감면안을 통과시킨 것을. 이 사람이 하원 예산위원회 소속이거든요. 그런 것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헬스케어 같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보조금 안 주고 이런 것에도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가 맞질 않았고, 본인이 깨끗한 이미지이긴 해요. 이 사람이 그 럼니의 러닝메이트로서 2012년도에 부통령 후보였었을 때도 아직 젊고 깨끗하고 하니까 융통성이 조금 없다고 할까요? 확 그 휘어잡는 게 없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선 누가 있나요? 공화당에선 누가 있나요?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 참 연설을 할 때 이런 때 보면은 그 마음 같은 것이 있어서 확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잖아요. 이 지금 폴 라이언은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아직 뭐 48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너무 그 힘들었었고 해서 좌절이다 하는 그 좌절의 마음도 이 사람이 하원 의장을 그만두는, 정치도 일단 은퇴한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 정치 은퇴하고 나면 돈 많이 벌어요. 어떤 회사에든지 가서. 그런데 이제 48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이번 바람은, 공화당 바람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다시는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왜냐하면 그만둔다는 얘기도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하원 의장이요.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다는 인터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폴 라이언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는 다시 안 한다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16살, 10몇 살이면 몇 년 있으면 다 학교 가요. 집에 없어요. 집에 그 와이프랑 두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컴백할 가능성도 있죠. 마크 저커버그는 이번 주에 한 번은 상원, 그 다음 날은 하원에서 청문회에서 뭐 거의 그 100명 정도 되는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크 저커버그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그 뭐 자료도 수집하고 선거 캠페인도 하는 그 회사에 직접 그 자료를 판 건 아니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곳에서 이 그
개인정보를 페이스북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구들의 개인정보 8,700만 명 정도가 해당된다죠. 전부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로 넘어가서 이용당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용이라는 것은 나 모르게 정치 캠페인인 줄도 모르면서 계속 타겟으로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지 하는 것은 이미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타겟으로 정치 선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크 저커버그가 분명히 잘못을 시인을 했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했고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했고 더 잘하기 위해서 인공지능도 더 개발돼야지 되고 나도 데이터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특히 첫날이 상원이고 둘째 날이 하원 청문회였는데 상원 의원들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요. 아마 그 의원들은 뭐 예를 들어 트윗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좌관이 해줄 것 같아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또 저희가 데이터를 직접 돈 주고 개인 그 정보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의원이 또 똑같은 질문하고 정말 웃겼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틀째는 뭐 그 질문 자체도 조금 나아지고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그 사이에 이 정보가 유출됐다 해서 뭐 마크 저커버그도 돈 많이 잃어버리고 이 페이스북도 주가 쫙 내려갔는데 또 쫙 올라갔어요. 상원 청문회 할 때 너무나 상원 의원들이 뭘 몰랐고 마크 저커버그는 그에 비해서 좀 어려 보이잖아요. 게다 대고 사람이 뭐 아주 폼나게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준비를 굉장히 잘했고 많이 했고 답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상대가 질문을 정말 그 어리버리하게 하니까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해서 투자가들이 신뢰를 갖게 됐고 마크 저커버그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들이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단단하게 규제를 하겠어 하면서 엄청나게 그 활동을 하는데 방해를 받을 만한 규제는 없겠다 하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마크 저커버그가 28억 달러 벌어가지고 나갔다잖아요. 상원 청문회 그 있었던 그날 그런 것이고 주식도 뭐 많이 그 다시 회복이 됐고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미국으로 오시면 한국 분들이 뭐 워낙에 그 기독교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견학도 가고 가는 교회 가운데 한 군데가 윌로우 크릭 교회잖아요. 시카고에 있는 1975년도에 빌 하이벨즈 목사가 와이프와 함께 그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큰 교회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그 몇 개 교회 가운데 하나로 포함이 되는데 3월 달에 시카고 트리뷴이 이 교회 목사가 뭐 결혼한 그 신도들을 포함해서 여러 그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원치 않는 키스도 했고 호텔룸에 스텝을 들어오라고 했고 목사는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내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이게 그 언론 보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잦아들지 않자 원래는 올해 10월 달에 은퇴하려고 하다가 이번 주에 이제 은퇴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2명 담임 목사로 공동 담임 목사로 했는데 한 명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그 재단의 교회에서 여성 목사를 임명한 것도 아주 드문 일이고요. 그 밖에 그 위켄드 리뷰 북한에 관한 것, 남북한에 관한 뉴스 굉장히 많았죠. 뭐 무엇보다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핵을 그 폐기하면서 미국과 대화를 할 뜻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인정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까지도 계속 아주 잘 되고 있다. 준비가 아주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한국의 그 정의용 그 청와대 이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와서 시리아 사건 때문에 원래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하루가 연기됐어요. 만남이 뭐 일부 언론에서는 다 만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 수요일 날 만나지 못했어요. 그만큼 미국에서 시리아 사건이 아주 컸던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청와대에 청와대래요. 백악관에 들어가 있는데도 못 만났어요. 그 계속 이렇게 시리아 의논을 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만나서 여러 가지 그 의논을 했는데 뭐 구체적인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존 볼튼이 카운터파트잖아요. 그래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한 지 나흘 만에 만났고 그리고 이제 일본 역시 그 대표도 만났는데
그 밖에 이제 그 도종환 그 장관도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니 북한이 뭐 핵도 파기한다고 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 벌기냐 아니면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 진정성이 있다고 믿느냐 왜냐하면 2시간 이상을 이 그 김정은 위원장과 또 함께 있었으니까라고 물어봤었을 때 나는 믿고 싶다. 그 잘 돼야지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좋을 나라는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게 마이크 폼페오 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를 했는데 첫 번째 대통령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 두 번째 지금 국무부가 사람도 모자라고 하는데 이런 거 다 추스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란과의 이거 아주 그 북한 문제와 있어서도 중요하죠. 핵 협상한 것 완전히 무효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답변 피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입장이 달라요. 마이크 폼페오는 제재한 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난 정권 교체 원한 적 없다. 원했었어요. 그리고 또 뭐 나 그렇게 강성 아니다. 강성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제 국무장관으로서의 인준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국무장관이 되면 국무장관은 뭐 전쟁하십시다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그 무력 그 공격 같은 것을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많은 미국 언론에서 전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이 사람이 워낙에 사업가였어요. 하버드 법대를 졸업을 했는데 버락 오바마 동문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바마 계속 뭐 무슬림 그 이슬람교 신자라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켄터키의 그 하원 의원에 당선된 거죠. 티파리의 그 힘을 얻어서. 근데 이 사람은 그 오바마가 이슬람교 신자 아니라는 것 알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정치인이죠. 정치인 기질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사업을 할 때 그 오일 관련 그 유전 관련 일을 장비 회사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중국 국영 오일 회사 그 시노팩이라는 회사와 연관이 많은데 돈거래도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마이크 폼페오가 밝히지 않았다 했는데 이번에 청문회 할 때도 이 내용 안 나오던데요. 이 맥클라치라는 그 매체에서 세크라멘토 비를 포함해서 많은 신문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 맥클라치 비가 아주 그 들어둘 만한 보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해도 나중에 또 쫙 나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아주 그 부자가 미국의 총기협회로 큰 돈을 그 아주 그 뭉텅이 돈을 그 도네이션을 해서 그 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수가 갔다. 뭐 후보 때 뭐 이런 얘기 그런 것들을 이제 증거를 포함을 해서 보도를 하는 언론이 그 맥클라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인준 청문회를 해서 물론 지금 그 민주당 표도 좀 필요한데요. 한두 표 정도는 이런 경우는 이미 이 사람이 CIA 국장이었기 때문에 인준 청문회를 통과를 했고 더군다나 본인들의 동료였잖아요. 상원은 아니었지만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한 사람은 보통 청문회에서 인준을 잘 시켜줍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도 그랬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한미연구소 US 코리아 인스티튜트가 38 노스를 가지고 있는 뭐 북한의 뭐 무기의 움직임이 이렇다 뭐 등등의 그 위성 사진 같은 것도 많이 발표하는 38 노스를 갖고 있는데 이곳의 이사장이 소장이 아니라 이사장이 로버트 갈루치입니다. 로버트 갈루치가 94년도 제네바 협약 빌 클린턴 당시에 북한과의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온건한 입장이고요. 한데 정부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하다가 지금 이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한미연구소에서 지난해 9월부터인가 이사장을 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에요. 주목되는 사람이. 한국 정부가 이 한미연구소의 지원금을 끊어서 이 한미연구소가 5월 11일부터 문을 닫기로 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로버트 갈루치가
미국의 뭐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도 인터뷰를 했겠지만 그 한국 정부가 계속 이 소장 11년이나 소장을 했어요. 구재회라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성향이라죠. 그러니까 지난 정권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제니타운 부소장도 그 사진 보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보수 시각의 사람을 교체해 주기를 한국 정부 측에서 원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뭐 청와대에서 직접 돈을 대고 국회에서 돈을 대는 건 아니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있고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교 산하의 한미연구소에 자금을 지난 12년 동안 1,900만 달러를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올해 지원하기로 예상했었던 것이 190만 달러인데 이런 한국에서의 지원금이 없으면 새로운 기부자를 찾기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의 뭐 3분의 2가 한국 정부가 주는 기금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에서 뭐 대외경제정책연구소를 정부 측으로 보는 거죠. 구재회 씨를 해고해라. 제니타운도 뭐 해고해라. 교체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미연구소나 로버트 갈루치 구재회 그 소장 측에서는 아니 미국의 띵크탱크인데 더군다나 워싱턴에 있는 유일한 띵크탱크고 그 북한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띵크탱크가 없어지는 게 얼마나 그 큰 해가 될 텐데 그리고 남의 나라 학문의 자유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4년도부터 그 박근혜 대통령 국회 때예요. 그때부터 돈이 이렇게 많이 가는데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 재정적인 것이 불투명하다 해서 요구를 했더니 2페이지짜리를 보냈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뭐 답이 신통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 재정적인 불투명성 문제로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게 한국 정부 측의 얘기라는데 그것도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죠? 그런 그 한국 측의 주장이 부분적인 아니면 상당 부분의 이유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이제 이렇게 그 올해 당장 뭐 그 지원을 안 한다던가 이런 결론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느 그 주체든지 돈을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할 때는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는 그 연구 결과도 나와주기를 원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그 돈을 받는 단체에서도 웬만큼은 알아서 합니다. 물론 아주 독립적으로 그 연구를 하고 아주 그 전혀 그런 것에 상관없이 돈을 기부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경우는 개인의 경우라든가 아니면 정말 그 돈 많은 독지가가 뭐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재단에 돈을 기부한다던가 이런 것이지 이건 완전히 정치성이 있는 이런 기관이잖아요. 정치성이 있는 기관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후보 연구소도 그렇고요. 헤리티지 재단도 그렇고 한국경제문제연구소라든가 조지타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뭐 어떤 USC, UCLA에 있는 어떤 그런 기구들도 돈을 어디서 받으면 전혀 상관하지 않고 돈을 주는 기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운영의 3분의 2를 그 주게 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는 기부자의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기부자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 거죠. 이것은 뭐 전 세계 공통적인 거죠. 미국의 뭐 공적인 재단이나 사적인 재단이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도 지금 뭐 그거 뭐 재정적인 문제만이 100% 원인이다 이렇게 그 말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그 그러나 구재회 그 소장이나 뭐 제니타운 부소장이 굉장히 너무나 보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북한과 계속 그 협조하자, 화합하자 하는 쪽으로 미국 대통령까지도 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북한과 대화를 해서 뭐하냐 해봤자 그거 거짓말이다. 조금 있다 또 뒤집을 거다. 이런 보고서만 계속 나온다면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 곳에 북한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참으면서 더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이끌면서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부가 돈을 그 대면서 좋아할 리는 없는 거죠. 원래는 사실은 그 노무현 행정부 때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유난히 그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때 다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회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 소장일 수 있었겠죠. 그렇게 반대로 돌려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오늘의 미국의 위크엔드 리뷰였고요. 위크 어헤드 전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 월요일부터 뭐 시리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 나올 거고요. 시리아를 저렇게 공격한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지금 이란 문제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그 국내 이슈에 대해서 뭐 시선을 돌려보기 위해서 강하게 그 해외에서 뭔가를 한다면 북한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북한 자체도 생각을 할 테고 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어제 그 공격을 한 이후에 시리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당연히 이제 다음 주에 굉장히 주목받겠죠. 더군다나 금요일 오후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부터는 빅뉴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아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16일이 월요일이거든요. 17일부터 19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잖아요. 플로리다 본인의 그 집인지 별장인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저는 선전하기 싫어서 웬만하면은 그곳에 뭐 골프 코스 있는 곳 이름 안 부르려고 하는데 17일부터 19일까지 오래 있네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니까 이것 역시 그러면 뭐 다음 주는 화요일부터 뭐 일요일까지 쭉 그쪽 뭐 별장에서 대통령이 머물게 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테고 빅뉴스가 되겠죠. 화요일이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가 그 책이요. 하이어 로열티라는 그 책을 발간하는 날입니다. 이미 이번 주에 뭐 조금씩 그 발췌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지난번에 왜 그 논쟁이 많이 있었던 그런 저널리스트가 Fire and Fury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고 책의 가장 큰 그 주제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 힐러리 클린턴을 과 그렇게 열심히 싸웠고 주목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며 그로 인해서 나는 이제 사업을 더 키우고 하면 된다 했는데 대통령에 덜컥 당선이 돼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흑색이었고 멜라니아 트럼프는 거의 울상이었고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썼던 책이 Fire and Fury라는 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제임스 코미의 책은 전 다를 것 같아요. 보지 못했거든요, 아직. 그런데 이 제임스 코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마피아 보스와 같다고 비교한 것은 원래 뉴욕에서 검사를 했어요. 그때 뭐 감비아 이런 그 마피아 조직을 소탕을 많이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그 공화당이지만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의해서도 그 버락 오바마에 의해서도 FBI 국장을 했고 예전에 그 국무부의 부장관일 때요. 존 애쉬크래프트라는 그 장관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그때 부시 대통령 때예요. 아들 대통령 때. 아들 대통령이 뭐 이라크에 관련해서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본인들 원하는 대로 딕 체니와 도널드 럼스펠드 강성의 그런 그 어떤 그 꼬드김 같은 것을 받고 나중에 이제 드러난 일인데요. 꼬드김 같은 것을 받고 법무장관에게 서명받으라고 갔는데 그것을 부장관이었던 제임스 코미가 그때는 이제 FBI 국장 전이었어요. 알고는 병원으로 가가지고 이 대통령이 가지고 온 그거를 무효화시켜버린 사람이잖아요. 이 존 애쉬크로프트 옆을 지키면서 그 정도로 굉장히 강직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공화당 그 대통령에 의해서 어떤 자리에 임명돼도 그 대통령에게 나쁜 일도 하고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서 또 임명이 FBI 국장으로 됐잖아요. 그런데도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나쁜 그런 일도 하고 선거 일주일 전에 이거 다시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는 당신의 정직성과 그 성실성을 믿고 FBI 국장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과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도 당신을 많이 비난을 하지만 나는 지금도 당신을 믿습니다. 해서 제임스 코미가 정말 울 뻔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 그게 있는 거예요. 그
그 연방 법무부의 부장관으로 일을 할 때는 법무부를 지켜야지 된다는 것, FBI로 일을 할 땐 FBI의 이상을 지켜야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있는 공직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을 테고요. 이것을 또 마케팅 자체를 뭐 다 드러냈겠어요? 분명히 화요일 날 발간하는 날 뭔가가 터질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주목과 함께 판매가 되고 국내에서 이 제임스 코미의 그 책으로 인해서 이슈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Fire and Fury라는 그 전의 책이 가십이고 뭐 이랬다면 이번 책은 증언과 기록에 가깝다고 할까요? 이제 지금까지 보아온 제임스 코미를 보면 그래요. 제임스 코미에 대해서 무조건 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아주 그 불쾌하고 비열한 인간이야, 저급한 인간이야, 뭐 슬라임볼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과는 그다지 맞지는 않는 캐릭터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무슨 뭐 손이 크다, 뭐 손이 작다, 생각보다 뭐 키도 생각보단 작고 뭐 얼굴은 오렌지빛이고 뭐 반달 뭐 눈 아래 그런 게 있고 이런 것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도 원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마음을 바뀌어진 게, 왜냐하면 이 제임스 코미가 독서광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그 라이홀드 니부어 같은 사람의 팬이래요. 이 사람이 신학자면서 문명 비평가잖아요. 라이홀드 니부어가. 그래서 그 문명은 과연 종교를 필요로 하는가? 이런 의문도 가졌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뭐 생각보다 뭐 이 사람이 손이 뭐 어땠다, 얼굴빛이 어땠다 하는 것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으로서 문학적인 그 디테일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그 들고요.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굉장히 그 제임스 코미가 주목을 받을 테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언제 해고되느냐 문제예요. 이 그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를 해고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그 라드 라젠스타인 그 국무부 부장관 로버트 멀러를 임명을 한 이 사람을 해고를 뭐 한다는 것 같은데, 해고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 라드 라젠스타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어느 부분까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 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악을 준비하면서 해고되기는 것도 예상을 한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부의 부장관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사건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은 제임스 코미를 해고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야지 되겠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에 의해서 부장관으로 임명되고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 마틴 루터 얘기까지 하면서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아니라요. 그 신학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에는 그 루터의 그 종교개혁 같은 것에 그 뿌리를 아직도 기독교 신앙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뭐 위스콘신, 미네소타 이런 주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뭐 독일계도 있고 노르웨이계도 있고요. 지금 그 국무부 부장관도 본인이 그 해고될 것을 각오하면서 친구들에게 그 마틴 루터의 그 책 가운데서요. A Life of Martin Luther, 이 책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을 친구들에게 얘기하기도 한대요. Here I stand, 이 정도 얘기하는데, Here I stand,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I can do no others. God help me. 아멘. 이 얘기 있잖아요.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느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보다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엔이 더 위험하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이 사람도 계속 주목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본인의 사업한 것도 있고 대통령의 뭐 여자 문제에서부터 뭐든지 다 사업까지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몰래 그 변호사잖아요. 몰래 이제 뭐 어떤 것을 뭐 수습하고 할 때도 몰래 녹음하고 이런 거, 그 몰래 녹음한 것까지 다 이 그 FBI가 가져갔을 거다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클 코엔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가 역시 코엔과 관련된 건데,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그 관계자, 재정 부분의 두 번째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어트 브라우들리라는 사람인데, 이 브라우디 이 사람이 본인도 그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뭐 플레이보이 그 플레이메이트 여성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서로 합의하에 이 여성이 임신을 했대요. 뭐 낙태하기를 원했는데 그래도 뭐 정신적으로 돕기 위해서 160만 달러를 주고 합의를 했다 하는데, 이 160만 달러 합의도 역시 그 대통령의 변호사 마이클 코엔이 해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드러나고 나서 이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의 재정부문 포지션 넘버 2에 있는 이 엘리어트 그 브라우디 이 사람이 사임을 했습니다. 코엔 변호사가 한 일이 너무 많아요. 추잡한 일도 너무 많고. 그런 것이 있고,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를 짓죠. 다음 주에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시리아도 일단 그 폭격을 했으니까 계속 한번 그 얼굴 보고 얘기하고 간 정의용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존 볼튼가 하고도 얘기를 할 테고, 빠르면은 뭐 1, 2주일 안에 그 상원 인준도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확 더 그 속도가 붙겠죠. 그 사이에 이제 아베 신조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미국 위켄드 리뷰 위크 어헤드였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제가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는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